50대 60대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있는 식당은 진짜 맛집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SNS 노출 거의 안 되고 입소문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맛집일 확률이 높아서 저는 좀 어르신들 많은 집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요즘 어르신들 쇼츠 진짜 많이 보시던데. 보시긴 하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은 또 어쨌든 50년 60년 동안 외식을 했기 때문에 이 집은 진짜다 가짜다 이게 확실해요. 부모님들 어디 막 그치. SNS 뜬다고 모시고 가면 에이 뭐 이 돈 주고 뭐 이런 데 데리고 오냐 확실하거든요. 기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 많이 가는 데가 맛집이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15년째 사업하고 있는 공지원입니다. 외식 사업을 하다 보면 찐 맛집을 자연스럽게 많이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 맛집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줄 보조호스트 윤희원 대표님, 그리고 게스트 빵딘 대표님, 김기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공간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있는 반은 인테리어 업자, 반은 공간기획자 공지원이라고 하고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4년차 외식업을 하고 있는 김기엽이라고 합니다. 고깃집 소뚜껑이랑 돼지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오뜨르 베이커리라고 하는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빵딘입니다. 빵과 디저트들을 소개하고 맛보고 리뷰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산 남영동에서 고깃집 운영하고 있는 윤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외식업계에는 각자 얼마나 계셨는지요? 저는 이제 14년차가 됐고 직영 매장은 16번 오픈해본 것 같아요. 저는 한 11년 된 것 같아요. 대표님은요? 제가 제일 짧아요. 5년 6년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신입생입니다. 밖에서 먹으면 사장 모드로 보게 되는 것들이 있나요? 어떤 직업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왜 잘 되는지만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게 왜 잘 되지? 그러니까 보통 안 되는 가게를 가지는 않잖아요. 웬만하면 잘 되는 가게를 가는 편이니까 가면 저게 왜 잘 되지? 그러면 왜 잘 되는지를 빠르게 분석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지금 이제 한 14년 정도를 하셨을 때 그 이유에 대해 찾는 것들이 좀 다른가요? 좀 더 복합적으로 보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이런 것들을 봤다면 이제는 파사드, 기세, 청각, 음악 보는 영역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특히나 이제 베이커리 쪽이겠죠? 사장의 모드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가게 딱 가게 되자마자 의자를 앉고 이렇게 막 당겨서 조금 앉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천장부터 해가지고 인테리어 어떻게 들어갔나부터 보고 있고 내가 왜 여기서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요. 예를 들어서 맛있어 보인다라는 게 사실은 그 제품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만이 아니잖아요. 공기랑 분위기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느껴지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게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외식업 하면서 나름대로 습관이 된 게 식당 가면 아무데나 안 앉고 지금처럼 벽 쪽에 많이 앉아요. 다 보이는 위치. 맞아요. 여기 앉으면 벽만 보이잖아요. 여기 벽 앞에 앉았을 때는 주방도 보이고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랑 다른 게 뭔 시설물들이 있는지 직원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거 관찰하려고 일부러 좀 벽 쪽에 많이 앉는 편이에요. 저는 항상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요. 시뮬레이션을 해야지 그걸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그 창작자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대입해보는 일종의 망상 같은 걸 하고 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외식업 많이 하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잃는다고 뭐 이래저래 보면서 평가질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이 어쨌든 외식업에서는 주잖아요. 음식보다 먼저 보이는 게 있다면? 요즘에는 자연스러움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들면 저도 거기서 자연스러워지지 않더라고요. 소비자도. 그래서 뭔가 좀 자연스럽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기세가 있는지. 기세라고 하면 꽉 차 있는 매장이 기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사를 크게 한다는 게 기세일 수도 있고 뭔가 그 기운과 기세들을 좀 많이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연스러움이 있는지 기획된 가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가 컨텐츠에서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좀 질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다시 뭔가 식당을 기획을 한다면 그렇게 힘을 많이 준 것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그런 식당이 되고 싶고 지금 우리 식당들도 좀 그렇게 만들고 싶어 느낌이 있어요. 빵디님은 어떠세요? 음식보다 먼저 보이는 게 있으실까요? 기업 대표님이랑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분위기, 맛이라는 게 사실 진짜 주관적이고 너무 복합적인 거잖아요. 분위기를 읽으면서 먹는 거다 보니까 그걸 가장 먼저 보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대본을 조금 써놨는데 같아요.
딱 들어갔을 때 기세, 직원들의 행동, 말, 태도 이런 거 가장 먼저 좀 느끼려고 많이 하고 그 외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외식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새로운 식당에 갔을 때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배울 점을 계속 찾으려고 그래요. 차별화된 거.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다 하시고 계실 텐데 내가 안 하는 거 잘 되던 못 되던 간에 차별화돼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식당만에. 그거를 좀 캐치하려고. 뭐 예를 들어 플레이팅이 다르다든지 구성이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 고깃집이면 특이한 찬류나 소스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꼭 사진을 찍어놔요. 갑자기 떠올랐는데 엊그제 맥주집을 갔어요. 서서 먹는 그런 맥주집 갔는데 게임을 하더라고요. 영수증 리뷰 게임을 하는데 주사위 돌리는 걸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오늘처럼 벽 앞에 앉아가지고 쭉 이렇게 훑어봤더니 참여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영수증 리뷰 참여율이 그렇게 안 높거든요. 아 이거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화 요소들을 저는 캐치를 빨리 해서 바로 적용했어요.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하고 다르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 사진 찍어 놓고 그 다음날 난로원에 가서 바로 실행. 맛집을 찾는 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기업 대표님 제일 궁금해요. 요거는 있죠. 사실 이제 모르는 지역을 갔을 때가 제일 문제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오픈업으로 상권 매출을 찍어봤어요. 가서 어쨌든 매출이 높은 곳이 맛집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모르는 지역 가면 그 상권으로 찍어가지고 매출이 레드샷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찾으면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캐치 테이블, 웨이팅 탑 뭔가 숨은 강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거의 실패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평점이 4.7 이상이다. 기다렸다 먹는 사람들은 짜증이 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평점이 좋다? 이러면 약간 높은 확률로 맛집일 확률이 높다.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완전 꿀팁. 대표님 있으세요? 저는 이제 맛있는 빵집을 찾는 저만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많이 돌아다니는 거긴 해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도 공부를 하려고 일주일에 2개씩 무조건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 돌아다녀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빵과 관련된 업을 많이 했었고 모임에도 여러 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맨날 물어봐요. 그럼 그분들이 얘기할 때마다 네이버 지도에 막 등록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고, 세 번째는 그냥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긴 한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은 구독자분들이 밑에 여기 꼭 가라 댓글 달아줘. 맞아. 제가 만약에 광진구 빵 맛집을 올렸잖아요. 그럼 여기는 왜 안 갔냐, 여기 꼭 가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한쪽에는 그 영상을 틀어놓으면서 댓글 달고, 한쪽에는 네이버 지도 틀어가지고 검색해서 등록해놓고 700곳 1000곳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거기 한 번씩 들르는 거죠. 빵 맛집은 딱 들어갔을 때 이거 딱 하나 보면 빵 맛집일 확률이 높다, 그런 요소가 있을까요? 그 냄새가 있어요. 맛있는 빵들을 구울 때 그 나는 향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딱 나는 순간 여기는 맛집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빵 냄새는 다 맛있는 배고플 때 것 빵 같아. 냄새 못 참겠던데. 예를 들어서 마가린이냐 버터냐, 아. 이것도 뭐 향기가 딱 다른데 아. 일반인들은 사실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근데 많이 일해본 입장에서 이건 버터 향기고 이건 마가린 향기다 이런 게 딱 느껴지니까. 그럼 일반인 입장에서 시각적으로 들어갔는데 빵 종류가 아주 많다, 아니면 이러이러이러한 빵이 있다, 직관적으로 빵 잘할 확률이 높다를 알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사워도우나 바게트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웬만해서는 믿을 만한 곳이고요. 왜냐면 그런 제품이 다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엄청 안 나오고 어떤 때는 잘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상품화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거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아예 안 해요 사실은. 굳이 해가지고 나한테 득될 게 없으니까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워도우나 바게트, 치아바타 이런 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치아바타나 바게트 같은 거는 생지로 하기 어려운 음식인가요? 할 수는 있는데 그 퀄리티 차이가 확 나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핸드들이 파는 곳들 있잖아요. 그럼 웬만해선 맛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신경을 맞아. 쓰고, 사실 그거 내리는데 에스프레소는 30초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막 3분 5분 걸리는데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맛을 내기 위해 3분을 투자할 자신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규모가 좀 작을 수는 있겠죠. 이해가 되네요. 대표님은 맛집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깃집 제가 하니까 고깃집 기준에서는 그냥 일반 고객의 시선에서 봤을 때 알 수 있는 건 홀에 고기 전문 숙성고가 있냐 없냐. 숙성고가 딱 크게 보이면 그래도 이 집은 고기 좀 신경 쓰는구나, 그래도 좀 자신감이 있구나 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릴링 해주는 고깃집은 또
어떻게 보면 업주 입장에서는 그릴링을 해준다라는 거는 다 비용이잖아요. 인건비 엄청 올라가거든요. 5%에서 10% 더 올라가는 일인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그릴링을 해준다라는 거는 본인 고기에 대한 프라이드나 손님들이 무조건 맛있게 먹어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나머지도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숙성구하고 그릴링을 해주는 업장이라면 고기 맛집일 확률이 높다. 대표님은 약간 고기 맛집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저는 그냥 뭐 케이스가? 만약에 사진으로 이제 보면 찾는다. 사진으로 찾는다고 치면 고기 원육 사진 보고 불판이 뭔가 그때 좀 신경을 썼다. 기성 불판 안 쓰고 뭔가 만들었다. 하면 그래도 아, 이 사람이 뭔가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구나. 네. 그런 걸로 차별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깃집이 만약에 브랜딩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플레이팅이나 뭐 불판을 봤을 때 아, 거기 무슨 집이야. 맞아. 이렇게 알 수 있는 집이 브랜딩이 된 고깃집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뭔가 특색이 좀 있다 하면 괜찮은 식당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편이죠. 소뚜껑에는 네. 두꺼비 한 마리. 그 얘기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올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맛집을 찾는 그 방식이 아주 예전부터 활용을 했던 방식인데 특히나 이제 관광지나 모르는 동네를 가서는 범대중적인 검색을 해서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취향에 맞는 맛돌이 분을 찾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맞아요. 그리고 검색했을 때 가급적이면 좀 손님이 많은 사진들이 있으면 그렇게 선택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손님 많은 사진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도 이번에 박금순갈비 할 때 사진을 써먹었는데 요즘에는 다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AI로 손님 많게 만들어요. 줄 서는 것도 만들고 근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가게 앞에 한 서너 명만 있었는데 그걸 줄 서는 사진으로 만들어주려니까 줄을 막 이만큼 서더라고요. 그거를 올려놨더니 대문 사진으로 효과 있어요. 반대로 이제 맛이 좀 떨어지는 집을 거르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생지를 쓴 곳이 근데 이건 사실 제빵사 눈에만 보이거든요. 크루아상 생지랑 일반적으로 만든 크루아상이랑 확실히 달라요. 제빵사. 다르구나. 네. 볼륨감이랑 결이랑 이런 느낌이 다른데 제빵사를 옆에 껴놓고 이거 생지지라면 다 알거든요. 근데 일반인을 껴놓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제품군에 비해서 직원 수가 적은 곳, 뒤에 종사하고 계신 제빵사분들이 적으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생지를 받아서 쓰거나 어디 업체에서 그냥 완제품을 받아서 쓰거나 그런 거여가지고 근데 둘 다 사실은 존중은 해요. 저도 그것의 가격과 그것의 맛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맛집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긴 하죠. 대표님은 어떠세요? 약간, 저는 네. 이제 검색했을 때 지나갔을 때 보면서 안 되는 게 많은 식당은 거르는 편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식당은 기분을 파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기분 좋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기분이 망가지는 순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데는 저는 이제 굳이 좀 거르는 편인 것 같아요. 대표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당에 20대 또는 10대 거기서 여성분들이 많은 업장은 조금 거르는 편이에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실까요? 왜냐하면 나름의 논리는 있어요. 이제 20대 여성분들은 SNS에 노출이 많이 되고 그 영향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으면 SNS에 폭발적으로 노출된 영향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집은. 바이럴이 많이 되는 네. 가게다. 근데 반대로 50대, 60대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있는 식당은 진짜 맛집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SNS 노출 거의 안 되고 입소문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맛집일 확률이 높아서 저는 좀 어르신들 많은 집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요즘 어르신들 쇼츠 진짜 많이 보시던데. 보시긴 하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은 또 어쨌든 50년, 60년 동안 외식을 했기 때문에 이 집은 진짜다, 가짜다 이게 확실해요. 부모님들 어디 막 SNS 뜬다고 모시고 가면 에이씨 뭐 이 돈 주고 뭐 이런 데 데리고 오냐 확실하거든요. 기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 많이 가는 데가 맛집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10대, 20대 여성분들 말씀하셨으니까 뭐 한 3, 40대 남성분이 사장님으로 앉아 있는데 핸드폰을 하고 계신다면 여기 가지 말자 맞아, 약간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음식이 맛이 없을 확률보다는 위생적으로 안 될 확률이 안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장님한테는 팁이, 손님들한테는 맛없는 집을 고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빠르게 아이템별 맛집을 한번 꼽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고깃집 탑3를 뽑기 전에 몽탄, 금돼지 식당, 남영돈, 서울 3대 고깃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일하시나요? 유명함으로는
동의. 일부 동의. 일부 동의. 일단 유명해지는 것부터가 네. 쉽진 않은 영역이니까. 대표님은 어떠세요? 동의해요. 동의. 맛도 평균 이상이라고는 다 봐요. 남영동 같은 경우는 진짜 맛있고 몽타는 처음엔 되게 서프라이즈 했지만 지금은 좀 노멀한 느낌인 거고 금대지도 뭐 지금은 사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업장이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맛있는 집이라기보단 지금은 관광지인 것 같아요. 유명한 집. 예, 예. 시골에서 손님 왔을 때 한번 데리고 가보고 싶은 관광지 그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세 군데를 다 가봤는데 다 맛있었어요. 서울 3대 고깃집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식당들은 맞는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마음속에 탑3는 서로 다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깃집 탑3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스레드 맛집 근데- 왕께서 추천해주는 우와. 근데 저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고깃집은 사실 다 맛있는 것 같고 동네 숨은 맛집 탑3 맥업보다는 전국에서 뭐 여기 네. 맛있다기보다는 저는 그 송파에 장원식당이라고 있는데 작은 식당이에요. 테이블 한 4개, 5개 있는데 옆에 정육점에서 주문하면 그때 썰어서 주세요. 밑반찬 손으로 만들고 저는 약간 요즘은 이런 데만 좀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러운데 뭔가 자주 가게 되는 이런 데들이 좀 제 마음속에는 최고 맛집을 생각하거든요. 일단 장원식당, 송파에 장원식당, 장원식당. 그다음에 우리 정육점 식당이라고 여기도 비슷해요. 정육점 어머니가 앞에서 막 썰고 있어. 반찬 이빨 깔아주고 하는데 거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나는 가게들, 자주 가게 되는 가게들이 저는 좀 더 맛집이지 않나? 한번 가고 아 저기 한번 우리 찍어봤다 하고 다시 안 가는 가게보다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가게들을 좋아하는 네, 편이에요. 장원식당, 우리 정육점 우리 식당. 정육점 식당 또 하나 더. 하나 더 돼지연구소. 아 자연스럽죠. 네, 돼지연구소. 네. 돼지연구소는 사실 제가 특수부위를 거의 2013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거의 원조급이었어요. 외식 경영 거기 팀에서 맨날 벤치마킹 왔거든요. 특수부위는 그래도 우리가 제일 잘하지 않나 생각해서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자리를 비워두셨군요. 네, 네, 네. 빵디님은 고기 좋아하세요? 저 고기 너무 좋아해요. 아 그러면 고깃집 탑3를 꼽을 수 있겠네요. 고깃집 탑3요. 네. 저는 집 근처에서 먹는 맛집들이거든요. 네. 천호다 보니까 굉장히 맛집들이 많은데 아. 그 중에서 저는 치맛살, 제가 이름을 봐야 알아요. 아 네. 빵집은 딱딱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깃집은 그 느낌만 기억하고 있는. 살치살 치맛살 맛집. 검색해볼까요? 네. 원조 소금구이 치맛살집. 오 맞아요. 오. 거기 진짜 맛있어. 원조 소금구이 치맛살. 치맛살. 가봐야겠다. 사장님이 맛있는 느낌 난다. 이재명 이거- 대통령님을 조금 닮았거든요.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고기 맛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아 여기도 특수부위네요. 간판 자체가 치맛살 집이에요. 여기 맛있어 보인다. 간판이 맛집이에요. 간판 진짜 맛집이다. 간판이 맛집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랑 와고 숯불갈비. 와고 들어본 것 같아요. 와고 숯불 구이. 이전했잖아 지금. 여기 저 정말 맛있게 먹고 세 번째는 시집 그릴하우스. 네, 시집 그릴하우스. 유명하지. 맛있어. 저 맛있게 먹었어요. 자 대표님이 생각하는 고깃집 탑3. 저도 좀 준비를 했는데 업자 입장에서 추천을 드리면 일단 한우는 의정부의 외양간 한우. 여기는 진짜 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맛있지? 라고 할 정도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왜 맛있는 거냐? 좋은 원육 쓰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여기만 맛있느냐고 몇 번을 물어봐도 그 대표님도 특별한 답을 못 내요. 아버지 손맛이다라고 하는데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할 정도로 한우가 진짜 맛있어요. 그렇고 돼지는 돼지 연구소하고 소뚜껑 있지만 저는 직화장인을 추천해요. 식화장 식화장. 맛있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좀 육각형 모델이 육각형이. 공간감도 맞아. 좋고 서비스 접객력도 좋고 맛있고 곁들임 저는 이런 다각도로 보거든요. 맞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 여기는 육각형이다. 손님 누구나 데리고 가도 평균 이상의 만족도는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한우 했고 돼지 했으니까 이제 소갈비 양념 저도 이제 양념 소갈비를 하니까 여기도 뭐 저랑 친한 대표님이긴 한데 진짜 객관적으로 이것도 저는 공탄 인덕원 양념 소갈비에서는 진짜 맛있어요. 그다음 베이커리 탑3. 아 베이커리 탑3. 뽑아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대표님부터. 모르겠어요. 탑 1이라도 제가 빵을 별로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거의 없어서 추천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시죠. 네. 빵디님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베이커리? 갑자기 너무 탑3. 네. 대한민국 탑3. 대한민국 탑. 아 근데 사실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제가 맛있는 빵집을 돌아다니면서 추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세 군데만 꼽아달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은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얘기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빵집, 어떤 때는 저 빵집 막 이렇게 내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대한민국 탑3 이렇다기보다는 제 머릿속에 각인된 맛있는 빵집이랑 디저트 샵을 딱 꼽아달라고 하면 그거는 뽑아드릴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종에모라고 있어요. 역삼 쪽에 있는데 프랑스에서 배워오신 일본인 분께서 한국적인 재료랑 일본적인 재료를 조금 섞어가지고 디저트를 하는 곳인데 제과사들 사이에선 정말 유명한 곳이거든요. 먹을 때 좀 센세이션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제가 매일 가라고 하면은 딱 여기 꼽을 것 같은데 용산에 베이커리 무이라고 있어요. 일본식 빵을 하는 셰프님인데 그 빵들의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는 한 사람이 만든 거다. 물론 그분 혼자서 만드신 건 아니지만 특유의 느낌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파티스리 데시데라고 프랑스에서 배워오신 디저트 셰프님이 본인의 해석을 좀 거쳐가지고 만드는 곳인데 밸런스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깔끔한 맛. 성심당에 빠졌네요. 저 성심당 너무 좋아하는데 탑3 꼽으라고 했었을 때 딱 떠오르는 공간은 아니긴 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빵집이라고 하면 전 무조건 성심당을 꼽을 것 같고 저는 진짜 존경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빵디님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빵의 수준과 가격을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답을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 댓글로도 많이 달렸는데 제가 답글을 따로 못 해드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저만의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건 뭐냐면은 저는 솔직히 퀄리티적인 면에서는 진짜 전 세계 한 탑3 안에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빵들이. 특히나 외국을 많이 돌아보셨는데 한국에서도 빵집을 많이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저도 프랑스에서 수백 군데를 다녔거든요. 근데 평균치를 따지면 진짜 한국이 저는 프랑스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요. 평균치를 따지면. 근데 프랑스는 워낙 오래된 문화고 오래된 역사가 있다 보니까 맨 끝에 하이 퀄리티 라인을 보면은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셰프님들도 많고 그런 셰프님들이 주변에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는 빵집을 하면은 혼자서 운영을 하던지 아니면 팀원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거기는 막 컨텐츠를 찍어주시는 분, 집기 디자이너 막 이런 게 다 있다 보니까 그런 셰프님들이랑 비교를 하면 사실은 명성은 그만큼 높진 않죠. 근데 저는 단시간 내로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특히 서울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 경쟁을 뚫고 오신 분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은 어떤 것 같아요? 가격은 확실히 유럽에 비해서는 비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프랑스나 유럽에서 먹는 빵들은 제품 자체가 달라요. 프랑스에서 먹는 빵의 50% 정도는 바게트랑 크루아상일 거거든요. 근데 그 빵들은 안에 부재료가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하나에 들어가는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부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원하세요. 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5가지인가 4가지밖에 없는데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 이거 딱 4가지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밀가루가 아무리 프랑스산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그게 안에 들어간 명란보다 비싸진 않잖아요. 같은 그람수로 그렇죠, 따졌을 그렇죠. 때 초콜릿보다 비싸지 않고요. 그런 걸 감안했었을 때 프랑스나 유럽에서 먹는 빵 자체는 원래 단가가 일단 싸고요. 1인당 소비하는 수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드시는 빵의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다양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빵집에서 일할 때 3명 정도만 있어도 바게트를 3,000개를 만들어요. 단품이다 보니까 똑같은 것만 이제 기계에다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모양도 만들어야 되고 이 모양도 만들어야 되는데 반죽이 심지어 이거 2개가 달라요. 그럼 기계를 넣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어쨌든 그쪽은 주식이잖아요. 기사식당에서 이모님들이 그렇죠. 하루에 막 한 300명씩 이거 12,000원에 이거 쳐내는 거 프랑스에서 못 하잖아요. 네. 약간 그 개념으로 보면 그치.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빵집을 운영을 해보니까 원가율 자체가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T1 대표님이랑도 지난번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빵 원가 그거 얼마 안 되지 않냐? 아니 안 좋은 얘기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한 궁금증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몇 %다 딱 하니까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빵이 왜 이렇게 높냐고. 그리고 심지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 게 물론 저희는 한 번에 100개씩 만들고 이러지만은 제품군 자체가 막 20종류, 30종류 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간 노동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프랜차이즈 전체 아이템을 놓고 봐도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의 영업이익률이 정말 낮더라고요. 이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어. 팟캐스트의 퀄리티가 그 치킨 탑3에 아.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근데 치킨은 사실 개인 치킨집이 살아남기가 힘든 영역인 것 같아서 대표님 어떠세요? 저도 치킨은 뭐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맛집이라고 할 정도의 기술이 안 들어가잖아요. 괜찮으실까요? 아, 괜찮아요. 다음 편부터 못 나오시는 거 아이템에 상관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맛집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대중음식을 많이 먹으러 다니는 편이에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 매장에 어떻게 더 적용할지를 보려고 보통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하나 그냥 동네에 있는 맛집 하나 추천을 하자면 거여동에 송치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면 돈가스도 있고 수제비도 있는데 킥이 뭐냐면 오이무침을 줘요. 그 오이무침이 진짜 맛있어요. 사실 뭐 메뉴 각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특별함이 없는 식당인데 그 세 개가 뭔가 묶어지면서 특별함이 생기는 걸 보면서 식당이 특별함을 만들 때 이런 요소들을 봐도 좋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맛집의 기준 자체가 대체 불가능함이 있는 것 같긴 네.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잘 맞는 식당인 것 같네요. 맞아요. 송치. 그러면 아까 빵집은 말씀하셨으니까 아이템을 통틀어서 빵디님이 생각하시는 맛집 추천. 근데 저는 이거 빵집 추천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성심당을 저는 여기에다가 넣고 싶어요. 성심당이 사실은 제가 추천하면 식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심당이 첫 번째로 유명한 게 가격이고 상생하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두 번째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떠나서 메뉴 개발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거든요. 처음에 성심당이 떴던 게 튀김 소보루잖아요. 튀김 소보루라는 것만 그냥 각인시켜서 쭉 밀고 가도 먹고 살기에도 나쁘지 않을 거고 베풀 수 있는 거 다 베풀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딸기 시루로 넘어갔잖아요. 네. 저는 그때 완전히 와 진짜 여기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면서도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는 뭔가 퍼준다는 느낌을 형상화한 거잖아요. 저는 그때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쉬운 길이 있는데 또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근데 그런 곳이 진짜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대표님은 추천 맛집. 어쨌든 저도 고깃집 하니까 고깃집 추천하면 아까도 몇 개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추천하면 강강술래. 왜냐하면 제가 목표로 하는 업장이기도 하고 내부 임원분한테 또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강강술래는 그 지역에 1등 할 거 아니면 안 들어간다.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고깃집 중에서는 강강술래가 1등이에요. 매출 자체가. 그래서 가시면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편의적으로도 그렇고 맛은 당연히 맛있을 거고 찬류도 너무 좋고 가격대도 생각보다 저렴해요. 가서 먹어보면. 그래서 강강술래 너무 추천하고, 또 강강술래가 좀 더 유의미하다는 건 뭐냐면 강강술래는 뭐 5년 10년 안에 없어질 브랜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100년 이상 더 갈, 제가 강강술래 절대 뭐 이해관계자는 아닌데 100년 후에도 남아 있을 만한 식당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할아버지가 돼도 자녀들과 손자들과도 갈 수 있는 추억의 식당이 저는 강강술래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하는 거고. 저는 지금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광주의 해와달이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25,000원짜리 한 상만 정말 맛있어요. 거의 구내식당 느낌으로 사람이 많은데 와. 주말에는 한 1,000명 정도는 와. 기본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지. 지금도 사실 큰데 이제 더 큰 규모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해와달이라는 식당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업계 사람들이 좀 감탄하는 식당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저는 다 브랜드를 지양하는 편이거든요.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 이 브랜드도 하고 저 브랜드 했을 때 잘 되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 브랜드를 잘하는 사람들이 좀 대단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최근에 고깃집 열이랑 도정육관이라고 그거 하시는 박상열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그 대표님이 보면서 약간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대중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대중음식점을 해요. 저는 실패하지 않는 선택과 옵션을 계속 고민을 하고 평균 이상을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기획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갑자기 고깃집을 하다가 우모크라고 한우 오마카세를 갑자기 하고 이번에도 하나 뭐 이번에도 다이닝- 고음이라고 네, 곰탕을 이용해서 네. 코스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도전을 저는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걸 세상에 내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감탄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너무 실패하지 않는 옵션만 생각하지 않았나? 세상에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도전? 어떻게 보면 먹고 살만하니까 하셨겠죠? 먹고 살만하니까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약간은 그래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항상 파악하고 하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뭔가 영감을 받게 된 식당이었어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맛집을 어떤 식으로 벤치마킹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왜 잘 되는지 그 포인트를 사실 볼 필요가 있는데 좀 쉽게 보려면 식당에 들어갔을 때 나올 기까지 접점이 많잖아요. 잘 되는 식당들은 그 접점별로의 와우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접점을 다 나눈 다음에 접점별로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거기서 왜 잘 되는지를 한번 뽑아내 보시면 분명히 거기서 배울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매장에 적용시켜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카테고리화를 시키는 건가요? 그렇죠. 입점했을 때 반찬 깔아줄 때 메인 메뉴가 나왔을 때 고기를 구워줄 때 뭐 멘트가 어떻다던가 이렇게 하나씩 다 쪼개보는 거죠. 뭐 파사드도 될 수도 있고 다 쪼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와우 포인트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딱딱 해보시면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 초보자들이 되게 잘 된다는 식당에 가서 별거 없네? 그렇죠. 이거 뭐 이게 왜 잘 돼? 약간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가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잘 돼. 그러면 마케팅에 뭔가가 킥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마케팅을 배워야 되는 거고 불친절해서 잘 돼. 줄 서 있어. 저긴 맛없고 뭐 이상한데 왜 잘 되지? 하면 바이럴을 진짜 잘한다던가 뭔가가 배울 점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왜 잘 되는지 그 포인트를 찾아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빵대님은 베이커리나 아니면 베이커리 카페, 디저트 카페 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떤 식으로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자주 가야겠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괜찮고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몇 번을 계속 가거든요. 간 다음에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 기업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집어가지고 저는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블로그라든지 스레드라든지 이런 거 공유되는 건 아니고 저만의 기록을 좀 들고 있다가 맨 끝에는 어쨌든 접목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게 우리 브랜드에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맞다 싶으면 최대한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저도 빵쟁이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베이커들의 기술적인 마인드 아니면 장인적인 마인드로 들어가다 보면 항상 비판적인 시선에 매몰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런데도 잘 되는데 왜 잘 되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무조건 들 수는 있는데 의식적으로라도 약간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건 뭐 제가 하는 방법인데 보통은 뭔가 엄청난 걸 배워오려고 하잖아요. 이 집만의 어떤 필살기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가는데 그런 거 찾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잔잔바리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 가벼운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맥주집에 주사위 돌리는 게임도 그렇고 아니면 벽에 붙어있는 POP물 친절한 안내라든지 테이블 위에 붙여있는 리뷰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잔잔바리들을 많이 캐치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 너무 막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맛집에 한번 가서 뭐 엄청난 걸 내가 배워오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어떤 식당에 가더라도 평범한데 조금 나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캐치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되게 중요하다.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앉으면 욕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많죠.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분들 특징이 자기 매장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 어쩌다가 이제 주말에 와이프랑 어디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별거 없던데 맛으로만 막 다 평가하고. 맞아. 맛으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팟캐스트를 해봤는데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에 맞는 분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팟캐스트 하는 경우는 처음인데 카메라가 있다 이런 전혀 인식 안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사담 나누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대형 유튜버에서 이런 비천한 채널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